간호조무사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기 10문제를 가지고 우리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라고 하죠. 이런 입원한 환자를 위한 간호도기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처음에 입을 모아 숨을 길게 쉬게 한다. 침대 하부를 상승시킨다. 하루에 10리터의 수분을 섭취한다. 시키고 환자에게 저칼로리, 저지방식을 먹게 하고 환자에게 팔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우선 COPD는 호흡기계 질환이죠. 왜냐하면 만성 기관지염이나 폐기증으로 인해서 초래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환을 앓은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흡연이나 반복적으로 폐가 감염이 앓는지 아니면 공기 오염이나 아니면 영양 결핍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업에서 진폐증 있는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유전적으로는 알파-1 항트립신 결핍을 가지고 있는 선천적으로 결핍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 COPD가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보통 호흡곤란을 많이 호소하게 되죠. 우리 호흡곤란을 호소할 때 우리 호흡기계에 특이적 증상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감기를 앓았을 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우리 기침을 하게 되죠. 기침을 하게 되고 기침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가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뭔가 기관지를 막고 있기 때문에 뱉어내고 싶어서 그래서 객담이라든지 아니면은 호흡곤란 그리고 기침을 계속하여 흉통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곤란이 온다는 것은 우리 혈액에서 산소가 충분하지 않다니까 청색증이 올 수 있고요.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안에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간호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호흡곤란이 있으니까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들한테 체에는 어떤 체가 좋습니까? 반자이가 좋습니다. 반자이를 해주게 되고 그리고 기침을 객담을 잘 뱉어낼 수 있도록 가습기를 틀어준다든지 아니면 기침하는 방법이라든지 객담 뱉는 법을 교육해서 뱉어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론적으로 이렇게 호흡기계에 있는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 특히 호흡곤란을 자주 호소하는데 이럴 때는 코로 흡기를 하게 하고 입으로 길게 뱉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코로 들이쉴 때 입을 벌리고 있으면 안 되고요. 입을 닫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폐가 최대한으로 팽창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입으로 후 해서 뱉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모아 숨을 길게 쉬게 한다가 맞고요. 그리고 침대 하부를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 반자회를 취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반자회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환자들한테 수분을 그렇지 않아도 호흡곤란이 있는데 우리가 수분을 많이 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환자가 폐수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수분 같은 거는 적당량이 좋지 그리고 호흡기에 문제가 있으면 수분을 약간 제한해 주는 게 좋고요. 환자에게 저칼로리면 고칼로리 주고 저지방식을 맞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자에게 팔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 이때는 환자에게 이런 운동보다는 심호흡이라든지 객단 뱉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약물요법이 있는데요. 그리고 약물요법이 있는데 뭐 항생제를 아까 이런 환자들은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호흡기 감염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기 상기도 감염이 있는 환자들하고 접촉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기관지 확장제, 아미노필린이라든지 아미노필린 같은 것은 기관지 평활근에 이완해서 호흡하기 좋게 합니다. 그리고 기관지 확장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에피네프린이 있고요. 에페드린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한테 강신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강신제의 대표적인 약물이 디곡신이겠죠. 디곡신은 맥박에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이뇨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부종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호흡기 쪽에 폐수종 있는 분들한테 호흡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뇨제를 투여할 수 있는데 이뇨제에 있는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라식스가 있고요. 거담제라든지 뭐 객단 완화제라든지 뭐 이런 약물을 취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대장암 수술 후에 회장루를 만든 환자를 간호시할 때 장루 상태에서 관찰해서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장루가 습하고 촉촉한 상태, 회장루나 뭐 공장루라든지 이런 환자들은 뭡니까? 외부로 복벽으로 대변 인공항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벽 바깥쪽에 인공항문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을 당연히 습하고 촉촉한 상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장루가 복벽 밖으로 돌출된 상태일 것이고, 그리고 장루 하부에 방고형 변이 묻은 상태. 그렇죠. 이제 더 이상 항문 쪽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그쪽으로 변이 묻어 있는 상태에 맞고요. 장루 주머니에 가스가 차서 팽창된 상태. 아마도 이 가스가 찼다는 것은 우리가 대상자들이 뭐 배추라든지 양배추, 무, 양파, 치즈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냄새도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가스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상자들한테 조심해서 드시라고 제안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장루의 색깔이 젓갈색과 보라색, 검은색으로 변한 상태이다. 이거는 뭐냐면 장루 괴사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루의 이제 대변에 뭐 점액질이라든지 피가 섞여 있다든지 이런 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즉시 보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환자들은 이제 더 이상 항문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장루 세척을 해야 됩니다. 장루 세척할 때는 보통 세척 용액이 1000에서 2000 정도가 좋고요. 보통 한 번 그 백에 들어갈 때마다 한 번 들어갈 때 250에서 500cc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온도는 보통 온도는 우리가 40도씨, 38에서 40도씨 정도가 좋아요. 왜냐하면 관장이 보통 40.5도에서 43도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8에서 40도씨이고, 이것도 세척이기 때문에 높이가 장루백을 세척백을 IV 플로에다가 걸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높이는 보통 40cm 정도고요. 네, 그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우리 관장 같은 여기서는 보통 40에서 6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관은 30에서 50이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인공항문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보통 그 주위에 피부 간헐 같은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헐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아까 말한 것처럼 젓갈색이나 보라색, 검은색 같은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또 말한 것처럼 가스 형성하는 음식들 조심해서 드시라고 하고, 그리고 장루 환자들한테는 대사성 산증이 있습니다. 세척을 하다 보면 우리 몸에서 전해질 불균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대사성 산증인데, 이런 장루 세척에는 이런 환자들의 증상을 보게 되면 보통 두통이 온다든지, 그리고 복통이나, 그리고 혼돈, 졸림 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졸림 오다가 뭐 혼수가 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사성 산증의 증상에는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거, 장루 세척에서 올 수 있다는 거, 네.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네. 그 다음에 3번은 먼저 문제 볼게요. 화재로 인해서 2도 이상의 전신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크레이드를 사용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크레이드는 무엇입니까? 우리 크레이드 같은 경우는 화상 환자들한테 많이 하는데, 그거는 해주는 이유는 뭐야? 침대구의 무게를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화상 입으면 전신에 드레싱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 거기다 이불까지
그리고 또 화상 환자들은 체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체온을 보온하기 위해서 이불 같은 거 덮어놓게 되면은 그 무게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크레드를 올려놓고 이불을 덮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친구의 무게로 난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 치료 시 친구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어떤 화상이라든지 피부염, 그다음 피부 이식 환자 이런 데에서 이런 걸로 크레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혈액순환이나 체위 변경, 210도 회전, 체변 심상용 이런 건 상관이 없고요. 크레들은 친구의 무게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 후에 합병증인 산후 감염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발현되면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할 증상으로 오른 것은 회음부 통증 있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절개를 했으니까 회음부 쪽으로 산후통, 혈기와 적색으로 나타나고요. 다리가 붓고 청사증. 그 다음 출산 3일 후에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된다. 이거겠네요. 그죠? 네. 보통 산후 감염은 보통 산도 감염이라고 산후 감염, 산도 내에서 세균성 감염을 의미하는 건데 보통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벌써 발생하는 감염 원인을 보면은 생식기라든지 비뇨기, 유방 감염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분만 후 3일이 지난 후에는 보통 바이탈 사인이 120에 80이고 분당 맥박이 78회, 분당 20회 호흡이라든지 체온이 38.2도씨인 경우에는 예상할 수 있는 바이탈 사인인데 출산 후에 3일 후부터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산후 감염을 의심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꼭 알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산후통 같은 경우는 보통 산후 일주일 가량 아랫배에 아픈 증상을 말합니다. 이거는 자궁 수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런데 초산부보다는 경산부가 더 심하고 그리고 수유부보다는 비수부에서 더 심하다고 합니다. 이건 산후통은. 그 다음 수유부에서 비수유. 그래서 산후통이 심하고요. 네, 이렇게 알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오로 우리가 나왔었죠. 우리 적색 오로 같은 경우는 보통 분만에서 3일 정도 3일 정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갈색입니다. 갈색은 언제? 보통 3일 후부터 10일까지 그리고 백색은 11일 후에서 3주까지 이렇게. 예. 그리고 회음부 통증은 보통 회음 절개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식으로 간호를 해줘야 되냐면 자욕을 해주면 됩니다. 자욕. 자욕 같은 거 자욕 온도는 40에서 43도씨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환자들한테 이렇게 케겔 엑서사이즈를 가르쳐 준다든지 건율요법을 해준다든지 여기서 통증 완화를 위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5번을 보시게 되면은 맥박수가 분당 88회였다가 1시간 후에 60회로 측정되었을 때 그 이후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면 천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안으로 그 다음에 수면 중이고 그 다음에 체온 상승 급성 통증 우리가 분당 80회에서 60회로 떨어졌다는 것은 뭔가요? 뭔가 몸이 이완된 상태 그래서 수면 중이겠죠. 네. 천식이라는 것은 호흡기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호흡하고 맥박은 같이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천식은 호흡곤란을 유발하기 때문에 맥박도 올라갈 것이고 맥박이 올라가고 그 다음 불안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다음 체온 상승도 올라가고 급성 통증일 때도 맥박수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맥박과 관련된 약물이 있죠. 우리 뭐가 있었죠 아까? 맥박과 관련된 그 약물에서 맥박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트로핀이라든지 에피네피린 같은 약물도 맥박을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저하시키는 약물은 디기탈리스, 강신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또 맥박은 호흡하고 같이 짝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흡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호흡에 지장을 주는 약물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약간 떨어뜨리는 것은
데메릴과 몰핀이 있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6번을 보면 대상자의 머리를 감겨주는 침상 세바르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샴푸 시 손톱으로 마사지 해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를 말릴 때 드라이를 한 곳에 고정시켜 말린다. 눈에 빗눈물이 들어가지 않게 작은 수건을 얼굴에 덮어준다. 상의를 전부 탈을시킨 후에 시행한다. 머리를 엉킨 경우 두 발 중간이나 끝순서부터 빗어준다. 네. 손톱으로가 아니라 샴푸는 손가락 끝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머리를 말릴 땐 드라이 한 곳에 하면 굉장히 뜨겁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말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눈에 비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작은 수건 대어주는 건 맞고요. 그리고 상의를 전부 탈의하는 게 아니라 상의 같은 경우는 이불만 걷어내고 여기에다 목욕담요로 밑친구를 내리고 목욕을 어깨까지 덮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머리를 엉킨 경우 두 발 중간 머리를 엉킨 경우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프레이로 뿌려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환자를 중간에서 한쪽 끝으로 가장자리를 옮긴 다음에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목에 수건을 말아서 목에 데워줘서 목에 과도한 신전을 막아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빗겨주고 그 다음에 물품을 정리해주고 그래서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침상 세발 방법이 되겠네요. 네. 1번을 보시겠습니다. MRI 자기 공명 영상 촬영 전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인공심장 박동기를 체내에 이식한 사람을 우선시한다. 몸에 부착되어 있는 금속물을 제거한다. 임산부는 머리핀을 제거하도록 한다. 그리고 신용카드와 전자파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틀니나 보청기는 착용해도 좋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MRI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머리핀 전 모든 금속 물질, 자석 물질 같은 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핀이라든지 장신구, 시계, 그 다음에 동전, 틀니, 보청기, 신용카드까지 그다음 하다못해 우리 화장하고 있는 분들 화장도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화상을 보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도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신에 관련돼 있어서는 보통 임신한 환자에게는 초기 3개월 이내에는 가급적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전에 서면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공심장 박동기를 체내에 이식한 사람 우선시 아니라 이거는 의사의 슈퍼비전이나 그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네, 그래서 답을 보시게 되면은 몸에 부착된 금속물을 제거한다라고 되네요. 그 다음에 8번 무의식 환자에게 대전자 두루마기를 대퇴에서 수라복까지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침상 보조기구에 대한 문제네요. 그죠? 사지의 내전을 방지한다. 족저 굴곡을 방지한다. 엉덩이 관절 외회전을 방지한다. 엉덩이 관절 내전 방지, 엉덩이 관절 신전 방지. 답은 엉덩이 관절 외회전을 방지한다 라고 됐죠. 네. 그래서 보시면 대전자 두루마기는 다리의 외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골절용 판자가 있죠. 이거는 골절용 판자는 침상에 판자를 놔서 딱딱하게 하는 건데 척추 손상 환자라든지 골절 부위를 지지하기 위해서 또는 허리를 지지하거나 요추 디스크 있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하고요. 그 다음 경추 손상 있는 환자들한테 좋고 발 지지대는 족저 굴곡을 예방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풀이 한 것 같은데 무의식 환자 등 마사지를 할 때 엎드려 눕힐 때 무릎 아래와 발등 사이에 쿠션을 대어주는 이유도 족저 굴곡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체 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손 두루마기 같은 경우는 붕대라는 스펀지 같은 것을 약간 동그랗게 몰아가지고 손가락에 손바닥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손가락의 굴곡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각대 같은 경우는 침대 위에서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하는 거고 아까 말한 크레들은 아까 화상 환자 위친구 무게가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래주머니는 보통 출혈 방지라든지 이것도 다리 외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보는 침상 난간, 낙상 방지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거. 이 문제는 침상 보조기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을 보시게 되면 우측 발목을 절단한 환자가 절단되어버린 발가락이 아프다고 호소할 때 이 통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환상제통이죠. 우리 환상제통 같은 경우는 절단한 자리 그곳에 팔다리가 아직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 느끼는 것을 말하고 신경 말단부의 손상 순환장애라든지 유착이 있으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3차 신경통은 보통 뇌신경통에 연간 10만 명당 4.5명꼴로 발생한다고 했는데 보통 중년 이후의 여성에 의해서 비교적 흔하고요. 이거는 원인 불명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성 통증은 암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통증, 암 환자에다 나타나는. 그 다음에 시상통은 시상부에 뇌졸중이 지나간 후에 반대편 사지부라든지 체관에서 생길 수 있는 중심성 불인통에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자결통은 말초 신경 손상 후에 그 해당 부위에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피부의 영양 변화라든지 피부 혈관의 불안정성 등으로 특징을 보이는 불인통이고요. 그럴 때 너무 심한 경우는 자기활동이 굉장히 통증이 아프죠. 그럴 때는 교감신경 절제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통증을 아까 분류를 하게 되는데 부위에 따라서 표재성 통증이라든지 신부성, 내장성 통증, 방사 통증을 말하고 표재성 통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바로 그쪽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고요. 신부성 통증에선 안에서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심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장성 통증도 복부 안에서라든지 방사 통증은 디스크에서 다리 한쪽으로 뻗치듯이 방사돼서 다리 쪽에 오른쪽 다리가 저리다든지 이런 걸 말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통증의 신경병적으로 부위에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환상지통이라든지 자기활동 대상 보진 후에 신경통 3차 신경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단되어서 감각이 있는 것처럼 통증을 호소하는 것은 환상지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번을 보시게 되면 뼈를 보호해주는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골관절염이 증상으로 오른 것은 관절염이네요. 만성 퇴행성 관절염. 그래서 보통 통증의 강도는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날씨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통증이 호전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통증 초기에는 경미하게 나타나는데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진행되고 그리고 운동하게 되면 악화되고 안정하고 있을 때는 호전되는데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죠. 그리고 경직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풀리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계단 오르기라든지 무릎을 꿇고 있거나 쭈그려 앉는 경우 장거리 걷기라든지 등산 같은 경우는 관절의 통증이 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또 운동장애 관절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O자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노인분들 O자형으로 걷는 분들 꽤 많고 O자형 다리가 휘어진 분들 많고요. 그리고 이런 치료를 보게 되면 보통 약물 치료를 보통 하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 같은 걸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대중적으로는 온냉요법이라든지 마사지 물리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중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관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체중 조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들이 필요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수영이 있고요. 걷기, 체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절 경직 예방을 위하고 근육 강화를 위해서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 하루에 몇 번씩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아프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약간 산책을 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절이 경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방을 보면은 자가면역 질환은 아니고요. 전신의 열감 통증 아니고 무증상 대칭전 관절통이 아니라 관절 사용 시 통증이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오늘 또 10문제 실기를 풀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기초 간호와 개요에 대해서 10문제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